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오수다의 이승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투심이 끌어올린 모습 나타났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기로 한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또 노동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나타냈고요. 중소형주도 오름세 보이면서 러셀 2000 지수도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M7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오늘 13% 가까이 강한 상승 탄력 나타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일 이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강세 나타냈는데요. 브로드컴도 12%대 그리고 ASML도 9% 가까이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AMD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이 퀄컴도 시간외에서 5%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승을 하면서 8월의 첫 거래일인 우리 시장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네, 간밤에 31일에 진행된 7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25%에서 5.5% 사이인데요.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가 이변이 없는 한 9월에 금리 인하를 또 인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또 연쇄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현재 지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8월 첫 거래일 말씀드렸듯이 FOMC 같은 회의로 한동안의 고비를 좀 넘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 오늘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2780선 회복해냈고요. 강보합 수준으로 0.4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우세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적인데요. 특히 대형주와 제조업 중심으로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810선 위에서 현재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수급에서는 기관이 특히 오늘 외국인과 함께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는데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네, 오늘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감장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보였던 종목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8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희망차게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는 빅테크 호조와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함께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요. 또 마감까지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조금 불어온 모습인데요. 코스피의 경우 전일 대비 0.44% 상승하면서 현재 2,782.9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790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상승폭이 크네요. 3거래일 만에 상승불 켜줬는데 1% 넘게 상승했습니다. 1.38% 상승하면서 810선 위로 올라왔네요. 814.2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홀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3,31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95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60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234억 원, 외국인 31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8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개인은 51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어제 혹시 빅테크들의 흐름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된 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 강세를 좀 반납하고 삼성전자 0.48% 하락한 8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 시가는 20만 원 위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2차 전지가 오후 들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2.93% 상승하면서 3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8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오후 들어서 힘을 내주고 있네요. 장중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 위로 에코프로비엠을 딛고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에코프로비엠이 격차를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67% 상승하면서 18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3%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알테오젠 1.75% 상승하면서 32만 5천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하원에서 신약인 리보세라님 용법에 대해서 다시 주목이 되면서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8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오늘도 쉬어가고 있네요. 지금까지 현재 시황 보셨습니다. 네, 달러 대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 시장 움직임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순서죠. 이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요. 자, 전기차 요즘에 좀 수요가 부진한 탓에 이 캐즘이라는 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기차가 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아직은 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러한 시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유소를 가다 보면은 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유소들도 많아져서 굉장히 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를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서울시가 최근에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크게 확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기업과 협력을 맺었는데요. 먼저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와 기아는 고속 충전기 이핏으로 충전 대기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LG전자와 두산 로보틱스는 급속 충전기에 이 로봇을 접목을 시켜서 충전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LS 이링크는 버스 차고지와 같은 공간과 또 시간적 제약이 있는 곳에 스마트 충전기인 천장형 충전건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026년까지 버스 차고지에 약 50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유형으로 충전기가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전기차 이용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 기업들이 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힘을 써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기업들의 기술이 좀 단단하게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만큼요. 서울시 또한 부지 발굴과 같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시 예산을 써서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혹은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협력을 기점으로 민간 자본을 통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는 우선 2024년까지는 전기차 충전기를 5,000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저는 전기차 이용자가 아닌데도 이 설치 계획이 굉장히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전기차 이용객들은 얼마나 더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더 커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는요, 2030년까지 연평균 32.3%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2030년 안에 이 전기차 충전기를 120만 대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이 전기차 수요 확대를 시작으로 또 자동차 사업 전반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업황의 회복이라면 또 우리나라 완성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 이야기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전기차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캐스퍼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9, 기아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기차죠. 이 EV3 등을 올 하반기에 좀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국내에서 좀 전기차 관련해서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여력이 조금 더 생기고 이 점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사실 우리나라 이런 전기차나 2차 전지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의 입김이 좀 세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자동차 시장들이 좀 부진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이에 대비를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생산을 양방향적으로 좀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사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라도 좀 전기차에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여력이 생긴다면 현대차와 기아 모두 흔들림 없이 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2차 전지주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맞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 기업 중에 대표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있잖아요.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좀 한동안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요. 테슬라발 훈풍으로 인해서 지난 29일과 30일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6%대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는 3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으로 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 사실은 지난해 증시 상승을 굉장히 주도를 한 맞습니다. 주인공인데요. 이 에코프로가 2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은 좀 적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콩콜에서 에코프로는 중장기 양극재 캐파 하향 및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공룡이라고 불리는 테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값을 증명하듯 사실 테슬라의 주가 변동은 우리 증시에 정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16% 정도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또 최근에 이제 결함이 발견이 되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간밤에 그래도 좀 4% 넘게 다시 상승을 하면서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테슬라가 좀 견조한 현금 흐름과 매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좀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데에는 여러 이슈들이 더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0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내 자동차 업계 토픽을 포드에서 테슬라로 교체하기도 했었죠. 추가로 또 미국 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확대 계획을 철수하게 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점점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와 입지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이런 강세가 좀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히 커플링 현상을 이어나가면서 호조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사실은 인천 아파트 이 지하 주차장에서 또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이 발표가 됐었어요. 이로 인해서 좀 전기차 충전소 우리 지하 주차장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안전하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2차 전지주들의 주가에도 상승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의 전기차 충전소 확충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눠볼 주제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 TMF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상보다 이 상황이 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휴가철을 또 맞아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중소형 여행사들의 경우에는 좀 부도까지 이러한 위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또 모든 일에는 이 명과 암이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또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 사태로 인해서 야놀자와 또 인터파크 커머스가 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야놀자는 Q10에 매각한 인터파크 커머스의 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이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요. 올해 추진 중인 나스닥 상장도 좀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파크 커머스도 Q10에 매각이 되면서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인터파크 도서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티몬, 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500억 원 내외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 이 관련한 여행사 그리고 피지사들의 주가도 줄줄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일부 종목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쇼핑과 쿠팡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티맵프 사태로 인해서 좀 소비자들이 신뢰도를 많이 잃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탈자들이 대부분 이동하게 되는 곳이 바로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네이버 쇼핑은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안에서도 이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가 된다고 하는데요. 티맵프 사태 이후에 네이버 현재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오늘도 현재 지금 0.6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 또한 대표 반사이익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가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나스닥에 상장한 만큼 기대 심리까지 전이가 되면서 격포제를 얻은 상황입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티맵프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 특징주에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KCTC였죠. 이 KCTC는 쿠팡과 물류창고 제휴를 맺은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0일에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고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나가면서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Q10과 관련한 기업들은 피해를 좀 보고 있고 또 반면에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도 있는데 커머스 업종에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플랫폼이라서 이 피해 규모도 더욱더 큰데요. 제가 이 땡볕에서 많은 분들이 좀 환불 조치에 나서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 또한 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기세 정말 무섭죠. 관련 기업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러한 사태가 좀 벌어진 만큼 우리 기업들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도 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쪼록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치가 좀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 또 저희가 이어나가 볼 텐데요. 승희 씨 혹시 웹툰 즐겨보시나요? 저는 사실 웹툰을 지금은 보지는 않는데 학창 시절에는 좀 자주 봤습니다. 네, 저도 웹툰을 사실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웹툰을 보지 않더라도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웹툰이 드라마화가 되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K 웹툰의 해외 열풍이 무섭다고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웹툰 행사죠. 이 K-스토리 앤 코믹스 인 아메리카에서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14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요. 현재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상담을 통해서 1,330억 원 규모의 계약액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서 상담 건수가 67.2% 증가를 했고요. 계약 실적은 30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K-웹툰이 비즈니스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또 이 글로벌 인지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또 해당 행사에 참여한 카카오 엔터 황재현 치프 매니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나가면 웹툰이 대체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태원 클래스 아시죠? 네. 북미에서 이태원 클래스 이름만 돼도 현재 아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확실히 K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수요 또한 확실히 보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체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웹툰 하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계속 연쇄적으로 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주에 또 웹툰 엔터주가 16%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훈풍으로 이제 국내 엔터주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해당 일이 23일이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 미스터블루와 키다리 스튜디오가 모두 10%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네이버 웹툰을 기점으로 우리 글로벌 시장의 인지도가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과 또 코믹스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그 인정을 받으면서 인지도를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웹툰 시장이 특히나 IP를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 또 애니메이션, 게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좀 재가공을 하면서 영향력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영상만큼 사실은 이용자가 많은 매체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이런 2차 콘텐츠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잠재성이나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눈에 띌 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웹툰이 아직은 소수 문화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아직 해외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돌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 제시한 만큼 웹툰 시장의 성장세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웹툰까지 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고요. 현재까지 마감을 한 8분여 앞둔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받았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간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흥구석유입니다. 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마스 피살 사건이 있었죠. 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암살 배후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친이란 인사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취임 행사 초대 귀빈의 암살이었기 때문에 이란의 개입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스라엘도 이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은 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중동 지역에 대한 전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석유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7월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23년 10월 이후로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보였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에 석유주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흥구석유 전일 대비 4.48% 상승한 18,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중앙에너비스, 국동유화가 있고요. 방위사업주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네, 4위는 뷰노입니다. 네, 뷰노는 지금 딥카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심정지 예측 AI 프로그램인 딥카스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쏠렸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뷰노의 하반기 국내 매출 확대와 미국 시장 침투가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34,000원에서 48,000원으로 41%나 상향했는데요. 현재 6.99% 상승한 3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뷰노의 하반기 국내 매출 확대와 미국 시장 침투가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내 38,000여 개 병상을 커버하는 딥카스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네, 3위는 전선 관련주입니다. 어저께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선 관련주도 함께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구리 가격은 보통 이제 시장을 경기를 바라보는 척도로도 활용이 되죠. 구리 가격이 올리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상승기가 온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 구리 선물 가격은 전날 전거래일 대비 2.67% 오른 파운드당 4.19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대 상승은 지난 7월 5일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하마스 지도자 암살로 인한 중동 긴장감 고조도 상승에 영향을 함께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리가 전기차, 풍력 발전, 전력망 등 사업 전반에 활용되기 때문에 구리가 경기 척도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리와 관련된 종목은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판매가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 상승이 실적 수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주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우리 시장 지금 현재 대원전선 8.33% 상승한 3,4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른 전선들도 보시면 가온전선은 3.69% 상승한 4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5.01% 상승한 2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외에 KBI 메탈, LS 일렉트릭 등도 함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2위는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는 AI 관련 기기 회사인데요. 메디아나라는 의료기기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실적 퀀텀 점프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바스 AI와 메디아나의 연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의 실적 향상이 완만하고 메디아나가 큰 문제를 겪지 않는 한 셀바스 AI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은 1,4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은 25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AI 투자를 위해 54조 원 상당의 대형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SK텔레콤의 AI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셀바스 AI는 SK텔레콤의 음성 합성 기술을 공급하면서 양사가 공동으로 AI 영상지능 기술인 셀비 OCR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SK텔레콤과 AI 사업을 협업하고 있기에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08% 상승한 15,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인 1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넥센게임즈입니다. 네, 2년 만에 25,000원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신작인 퍼스트 디센던트의 흥행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업데이트에 힘입어서 게임 플랫폼 스팀 내에서 전 세계 판매 수익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퍼스트 디센던트는 국내보다는 서구권 이용자들에게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호 상상인증권연구원은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어필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기존과는 다른 스토리로 서구권과 일본 등을 공략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롱런할 수 있는 기로를 닫고 있기에 IP 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하며 이에 밸류에이션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종전 25,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최 연구원은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넥슨게임즈는 현재 전일 대비 20.59% 상승한 2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장에서 강했던 테마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기업들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는 4%대,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3%대, SK 이노베이션도 2%대, 이 세일 3사들 모두 다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 TSI가 9%대, 유일에너테크는 8%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또 AI발 이 전력난 우려에 따라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세 나타냈는데요. 하나솔루션이 9%, 그리고 CS윈드도 6%, 이러한 신재생 종목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징주 듣고 오는 동안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죠.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마감 시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 희망차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날 미증시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불어온 것 같습니다. 빅테크 호실적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피도 그만큼 탄력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0.29% 상승하며 2,778.6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2,790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마감에 가까워 오면서 상승폭을 좀 더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31% 상승했네요. 코스피보다 더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800선 거뜬히 넘어서서 810선 위로 올라온 813.6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기관은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 홀로 매수하는 모습이네요. 외국인 3,56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1,032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844억 원 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33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303억 원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8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개인은 625억 원 매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함께 보셨습니다. 네, 저희는 마감 시황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세금 좀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 참 많이 되실 텐데요. 네, 이런 고민들 저희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님과 함께 모든 궁금증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구 청담동에서 고소득자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네. 잘 버텼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사무실 확장 이전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청담동이 아니라 또 논현동으로 이렇게 확장 이전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문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이긴 한데 이 음. 도로 하나를 두고 행정구역이 바뀌더라고요. 어. 그 논현동 그 지역이 제가 처음 로우텍스 세무회계를 개업했을 때 그 부근이라서 확장 이전하게 돼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아무래도 이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관리해 주시다 보니까 또 사업도 굉장히 번창하셔서 확장 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또 논현동에 계신 분들, 우리 세금 다이어트 확실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 박준혁 세무사님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무사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서 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합 고용증대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룬 통합 고용증대 세액 공제와 비슷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사실 고용 인원에 따라서 세금 공제 혜택이 좀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수가 아닌 근로소득을 좀 증대시킨 데에 따른 이러한 세액 공제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을 늘리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이번 주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번에 말씀해주신 고용증대 세액 공제도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급여를 올렸을 때도 이 급여 근로소득이 올라갔을 때도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고용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세무사님께서 지금 소개해주신 지금까지의 모든 세금 혜택은 업종 제한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 혜택에도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학습 효과 덕분인지 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세법, 특히나 조세특례 제한법 자체는 이제 업종 제한이나 사후관리 규정이 반드시 있고 저번에 제가 주요 효과가 좋은 통합투자세액 공제나 창업 감면 그리고 통합 고용증대 세액 공제 모두 업종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이 규정은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는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은 적용 제외되고 나머지 중소, 중견기업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업종에 따라서 좀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업체 규모에 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좌지우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대기업은 2023년도부터 제외됐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대기업도 해당이 됐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혹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시 근로자에 대한 설명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저번 주에 설명드린 규정과 유사하긴 하지만 세 가지 정도가 추가로 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대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 똑같고 다만 아래에 있는 6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이 1년 미만 계약 알바나 일용직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다만 연속된 갱신으로 1년 이상이 되면은 그 분들은 상시 근로자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옆에 있는 동일한 직원과 근로 일수가 주소종 근로 일수가 1시간이라도 적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자와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방금 말씀해주신 이 3번까지의 조항이 지난번에 고용증대 세액 공제에서 상시 근로자를 계산할 때의 개념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세법이 참 어려운 게 같은 세법 안에 있는 규정이더라도 이 개념이 취지와 목적에 따라 좀 입법이 되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상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의 범위와 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조금은 다릅니다. 네 번째부터 조금 다른데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상시 근로자로 표현을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았는데요. 그 요건은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과 임원이 이제 상시 근로자 계산할 때 제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이 세법이더라도 이 공제마다 상시 근로자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임원, 그리고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7천만 원 이상도 좀 제외가 되는 거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도 그 물가 상승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7천만 원은 좀 기준이 야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확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기업 내에서 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급여가 상승하기만 하면 이 세액 공제를 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좀 추가적으로 핵심 요건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가 증가해야 합니다. 인원수가 증가를 한 기업 안에서 임금 증가가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임금 증가 요건이 지금 다음 표에 나오는 것처럼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직전 3개년도의 연도보다 올해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보다 올해 평균의 임금이 높아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거기에 상시 근로자 수를 곱하면 해당 기업의 총 임금 증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작년 평균 임금에서 3.2를 곱해서 더한 값보다 나온 값보다 올해 평균 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3.2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율보다 너네 기업이 더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 규정을 적용해줄게라는 느낌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이제 계산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또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 직전 세계 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증가하거나 또 대한민국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인 3.2%보다 임금이 높게 좀 증가가 되는 경우에 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요약하자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무사님 사실은 임금 증가에 대해서 또 뭐 전부 다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세액 공제가 되나요? 임금 증가에 대해서 전부 해준다면 임금을 1억씩 올려줄 겁니다. 아무래도. 네. 위에서 설명드린 임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 20%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것도 꽤 크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상시 근로자 10명인 기업에서 모든 상시 근로자의 연봉을 1,000만 원씩 올려준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1억이 되는 거거든요. 1억에서 임금 증가분이 1억이 될 거고 여기에서 20%인 2천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는 겁니다. 10명 중에 2명의 임금 증가를 세금 혜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산해서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럼 지금 10명 중에 2명은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증가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비용 처리가 되니까 비용 처리에 대한 세금 혜택까지 생각하면은 유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돈은 아무래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에서 좀 차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직전 연도 세계보다 이 올해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아야 되고 또 작년 평균 임금에서 3.2를 곱해서 이 더한 값보다 올해 평균 임금이 높아야지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임금 증가 규정은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더욱더 큰 혜택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번에 말씀해주신 고용증대 세액 공제도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근로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은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점도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사님, 혹시 저희가 이 혜택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이 규정은 사후 관리도 없고요.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사실 컨셉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크게 많이는 없지만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아까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대기업만 제외되기 때문에 중소, 중견은 가능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의할 점을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은 봉급, 상여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그냥 임금, 기본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사한 성질의 급여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 유의할 점이고요.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소득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직원한테 그 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더라도
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급여들은 이 임금 증가에 대한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는 제외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이 급여만 해당을 할 뿐이지 급여를 제외한 이런 기타적인 부분들은 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계산을 할 때요. 그때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0으로 모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저희 같은 세무대리 입장에서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서 주의할 점으로 제가 써놨고요. 세 번째는 창업을 하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3개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번과 2번에 해당을 하더라도 이 직전 3년 평균 임금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그냥 모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의할 점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방송에서도 사실 이렇게 잘 짚어주시는데 실제로 가면 더욱더 좀 세심하게 잘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무사님께서 고소득자들의 이 세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고소득자들의 입장에서 좀 세금 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는 부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업하시는 분과 근로소득인 분으로 분류가 나뉘지만 네.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말 정산을 좀 잘 챙기면 사실 회사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포커싱을 잡아서 이제 세금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증빙 수취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많이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수준이 올라가면 저희 세무대리인의 도장이 없이는 이제 세금 신고가 안 되고 과태료나 가산세, 각종 제재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고용을 할 텐데요. 근데 이 법이 계속 바뀌고 세무사들도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장님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카드 쓰신 내역을 잘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잘 등록을 하시고 국세청에 등록 안 된 카드라면은 그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다운받아서 주는 노력,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쉽게 계좌이체를 하고 증빙을 그쪽에서 안 끊어줄 수도 있어요. 까먹고. 네. 근데 이거를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그 노력만 좀 해주셔도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그 비용 처리할 풀이 많기 때문에 비용에서 신경 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잘 첨부를 해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고해주신 박준혁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루 종일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0.25% 강보합으로 마감을 지으면서 277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61선 위에서 출발을 하면서 다시금 21선을 터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오늘 전일장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 계속해서 이거래일째 연속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규모 늘려가면서 4,387억 원 물량 담아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장 내내 빨간불을 켜주었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그래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코스닥 813.53포인트, 1.29%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좀 업종별로 코스닥 상승을 좀 이끌었던 업종은 출판과 또 금속, 화학, 유통 업종들이 있고요. 수급적으로 좀 넘어가 보시게 된다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세
매수세를 보이게 됐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기관은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말씀드렸듯 출판이나 유통, 금융업종을 좀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그 뒤를 제조와 기계 장비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인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8월 좀 이러한 장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고요.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